인체에서 이제 보통 한의학에서는 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현대 생물학에서는 ATP라는 개념을 써서 인체의 에너지 분자, 그러니까 이 ATP가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로 치면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 있죠. 휴대폰을 쓰려면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가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뭐 석유나 석탄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석유나 석탄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데 배터리에다가 놔두고 거기다 막 석유 들이붓는다고 이게 전기가 생기진 않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이런 걸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렇다고 막 세포에 막 밥 막 넣어준다고 에너지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세포가 흡수한 그 영양분이 ATP라는, 마치 돈과 같은 ATP라는 분자로 바뀌어야 내 몸이 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몸속에서 에너지, 이 ATP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광의의 대사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인데 일단 필요한 개념만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ATP를 얻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건 탄수화물은 영양소의 그냥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도 비슷하게 과정을 거치는데, 포도당 한 분자가 내 몸의 안에서 이제 에너지로 딱 바뀌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때 조건을 나누는 게 내 몸에 그 세포에 산소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나, 이 조건 하나에 의해서 루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유산소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뭐 이렇게 피루부상아스, 코에이, TCA 사이클 전자전자를 거치면서 포도당 한 분자당 36 ATP가 만들어져요. 엄청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노폐물은 없습니다. 뭐 CO2, H2O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다 생리적으로 다 밖으로 배출해버리니까. 그런데 어떤 세포는 이제 산소가 없어.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산소가 없으니까 무산소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아주 그냥 급하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포도당 한 분자에서 ATP 2개가 만들어지면서 젖산 같은 노폐물이 왕창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당인데 내 몸의 세포에 산소가 충분하냐, 산소가 부족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 효율 차이가 얼마나 나게 되죠? 36 ATP하고 2 ATP는 거의 한 5% 정도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무산소 대사는 일종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지, 이건 뭐 거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그냥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무조건 산소가 많아야 한다. 이 조건이 필수가 됩니다. 필수. 그런데 이제 산소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이제 거의 의학적으로 마지막 남은 화두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제 강의의 하이라이트인데 우리 몸에서 산소를 어떻게 얻는지, 그게 호흡이잖아요. 체내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결론만 보여드리자면, 보통 이제 호흡이 한 3단계로 나눠지는데, 먼저 밖에 있는 공기가 내 몸의 폐의 주변에 이 흉곽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 보통 여러분들이 호흡이라고 하면 그걸 얘기하죠. 아까 물어보신 호흡도 그걸 보통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 그래서 뭐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몸의 호흡은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호흡 단계라면, 폐 주위, 폐가 있는 흉곽에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가 실제로 이 폐포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딱 붙어야 그때부터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산소가 되는 거예요. 내 폐 주변에 막 공기 많이 들어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보통 외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외호흡.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붙은 결합된 산소가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전달이 돼야 돼요. 그거까지 가는 걸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엄청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각 단계별로 어떤 조건이 되어야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먼저 호흡 단계에서는 폐활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흉곽의 구조를 보면 전후 좌우는 그렇죠. 옆과 위쪽은 갈비뼈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갈비뼈, 늑골 이런 게 다 흉골 이런 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크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딱 한 군데 아래쪽만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부들부들하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횡격막이 잘 오르락내리락하는 조건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 조건이 이겁니다. 횡격막이 연접되어 있는 체간의 근육들이 이렇게 막 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딱 편안하게 느슨하게 풀어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계는 내 되뇌가 막 너 움직여야 할 걸 명령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계,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율신경계가 일을 잘 하려면 자율신경계 중추인 뇌간이 일을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옆에 둘러싸고 있는 대뇌 피질이나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나 이런 것들이 편안해야 돼요. 이건 좀 복잡한 개념인데 명상 이론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호흡이 늘어난다. 이 두 가지가 아까 호흡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호흡의 비법이에요. 1번 몸의 힘을 뺀다. 2번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단전호흡 단체들 가보면은 사람들 앉혀놓고 딱 허리 세운 다음에 힘 빼세요. 그 다음에 배를 지켜보세요 하잖아요. 배를 지켜보는 순간 이제 명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그래서 몸의 이완과 마음의 이완이 1단계 호흡 단계에서 폐활량을 늘리는 비법이 돼요. 이건 워낙 익숙하니까 단전호흡 해보시는 사람들은 다 알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외호흡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폐포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해지거든요. 공기를 많이 들어놓긴 했는데 혈액순환이 엄청 느려. 이러면 적혈구가 접촉하는 빈도가 느려지겠죠. 당연히 혈액순환 속도에 비례해서 이 산소가 결합이 될 거니까 폐포 모세혈관의 혈액순환 속도가 빠를수록 이롭다. 혈액순환 속도가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워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좋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게 좋고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좋고 움직이는 것도 조금 움직이는 것보다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하지 운동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지 운동이 충분한 상태가 될수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호흡에서도 마찬가지. 내호흡은 좀 복잡한데 이건 이제 앞에 세 가지가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 운동도 이롭고요. 몸이나 마음도 이완되어야 되는데 이건 좀 설명이 복잡해요. 근데 이거 몰라도 이 앞에 두 가지만 알아도 오늘 강의 이해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이 호흡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세 조건 중 중요한 건 이건데 이 세 조건 몸의 이완, 마음의 이완, 하지 운동 이 세 조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대사율은 크게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세포 하나하나까지 산소가 충분히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몸만 긴장돼 있어도 확 줄어들어 버리고 마음만 막 스트레스 받고 있어도 너무 확 줄어들어 버리고 운동이 부족하게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래도 확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해결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명상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요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달리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꺼번에 해야 저산소 하나가 해결된다는 거.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옛날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적을 때 다 걸어다닐 때는 이것만 해도 돼요. 요가만 하거나 명상만 하거나 단전호흡만 해도 되는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 반드시 하지 운동을 함께 염두에 둬야 완전한 해결책이 된다는 거.